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4살이고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참 평범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 철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40년 넘게 일하다가 7해 전에 은퇴했고요. 저도 간호사로 30년 일하다가 9해 전에 그만뒀거든요. 사회보장연금이랑 401k로 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겠다 싶었죠. 집도 다 갚았고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작년 초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2~3번씩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아까 했잖아 라고 말하면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라고 하면서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짓곤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금방 웃어 넘기곤 했거든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나도 가끔 그런데 뭐 하면서요. TV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온 집을 뒤지는 일도 잦아졌어요. 냉장고 안이나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리모컨을 발견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언제 여기다 뒀지? 하면서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 그저 웃음거리였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옛날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젊었을 때 일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점점 더 과장되고 때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예전에 뉴욕에서 일할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공사에 참여했다고 했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은 평생 텍사스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뉴욕 가본 적도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 아 그래? 그럼 뭔가 헷갈렸나 보네라고 하면서도 조금 억울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신문 읽고 TV 뉴스 보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도 나가고요. 다만 산책할 때 가끔 길을 헷갈려 하긴 했어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하면서 갑자기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사실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서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과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다른 일이더라고요. 아니,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좀 건망증이 심해진 거겠지. 나도 가끔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했어요. 진짜 심각한 신호는 작년 여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원이 남편에게 이 카드가 계속 거절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당황하면서 이상하네, 분명히 돈이 들어있는데라고 중얼거렸어요. 다행히 제가 다른 카드로 계산을 했지만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남편이 취소된 카드를 들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 카드 작년에 취소했잖아요. 새 카드 지갑에 넣어뒀는데라고 말하니까 그래? 내가 언제부터 이 카드를 쓰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날 남편은 또 멀쩡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도 읽고 저랑 정치 이야기도 하고 손자 생일 선물을 뭘 사줄지 같이 고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안심했어요. 어제는 좀 피곤했나 보네 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게 작년 11월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고 남편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간 거예요. 평소에도 가끔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곤 했으니까 특별히 이상할 건 없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투자회사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리의 401k 계좌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큰 금액의 인출 요청이 있으셨는지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잠깐 뭐라고요? 401k에서 돈을 뺐다고요? 했더니 상대방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아,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미스터 리가 오늘 오후에 직접 오셔서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겠다고 하셔서요. 25만 달러 전액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5만 달러면 우리 노후 자금의 거의 전부였거든요.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병원비나 큰 지출이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남편이 집에 없는데 혹시 언제 오셨는지요? 라고 물어보니 오후 2시경에 오셨고 지금 막 절차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했어요. 다행히 받더라고요. 여보, 지금 어디야? 무슨 일 있었어? 했더니 별일 없어. 그냥 드라이브하고 있어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은행이나 투자회사 갔어? 했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그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뭘 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25만 달러를 찾아놓고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보, 지금 당장 집으로 와요. 지금 당장이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워낙 다급함이 묻어 있었나 봐요. 응, 알았어. 지금 가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1시간 뒤였어요. 손에는 투자회사에서 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401k 전액 인출 확인서와 함께 25만 달러에 해당하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왜 이 돈을 다 뺀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정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누군가 전화를 해서 지금 빼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급하게 가서 뺀 건데. 말하다가 자기도 헷갈리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상하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여보,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상의 안 하고 혼자 결정해? 401k는 함부로 빼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잖아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울상이 되더라고요. 미안해. 그때는 정말 급한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남편 옆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고 갔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전화한 거지? 투자회사에서는 그런 전화 안 했다고 했거든요. 설마 사기 전화? 하지만 사기꾼이 전화로 401k를 빼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그 돈은 결국 우리가 받는 거니까. 다음 날 아침에 투자회사에 직접 가봤어요. 담당자를 만나서 어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더라고요. 남편이 오후 2시쯤 혼자 와서 401k를 전부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대요. 직원이 왜 갑자기 그러시냐, 세금도 많이 나올 텐데라고 했더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다고 고집을 부렸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라고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미스터 리가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귀에 이어폰을 끼고 계시면서 응, 알았어. 그래, 지금 하고 있어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와 통화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어폰을 빼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전화를 받고 간 게 아니라 전화를 받으면서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화는 진짜 전화가 아니었던 거죠. 아마도 남편의 머릿속에서만 들리는 목소리였을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 때때로 환청을 경험한다는 걸 저도 간호사 시절에 봤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제 누구랑 통화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글쎄 뭔가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에 가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완강히 거부했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병원에 가?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401k 사건 이후로는 제 말을 듣더라고요. 아마 자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초기 알츠하이머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진단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침묵으로 지냈고요. 며칠 뒤에야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우리 노후 자금을 날려버렸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모든 통제력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절망스러운 눈빛이요. 저도 함께 울었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자책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다행히 아직 수표를 현금화하지는 않았어서 일부는 다시 되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기 인출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약 7만 달러 정도는 손실을 봤어요. 그래도 18만 달러는 다시 401K에 넣을 수 있었죠. 완전히 날린 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투자회사에서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큰 금액의 인출에 대해서는 가족에게도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계좌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요청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 이후로 모든 금융 관련 일은 제가 관리하게 됐어요. 남편의 카드도 모두 제가 보관하고 은행 계좌도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서운해했어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며칠 뒤에는 그게 낫겠다. 나도 요즘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져요. 어떤 날은 남편이 예전 같아서 함께 요리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곤 해요. 하지만 어떤 날은 제가 누군지도 잘 몰라 해요. 당신이 누구죠?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밤중에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현관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회사에 가야 해. 늦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벌써 7년 전에 은퇴했는데 말이에요. 여보, 지금은 밤이고 당신은 이미 은퇴했어요 라고 설명해도 무슨 소리야? 내가 일을 안 가면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막으면 남편이 화를 내고 그렇다고 나가게 둘 수도 없고. 결국 회사에서 전화 와서 오늘은 쉬라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야 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내일 일찍 가야겠네 라고 하면서 다시 잠자리에 들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혼자서 남편을 돌보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늘 긴장 상태로 있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케어기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했어요.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전문 간병인이 와서 남편을 돌봐줘요. 그 시간에 저는 장 보러 나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소중한 휴식 시간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생각보다 빠듯해졌어요. 401K에서 손실본 7만 달러도 크지만 치매 치료비와 간병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500달러가 넘어가요. 보험에서 일부는 커버되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옷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여행 계획도 모두 취소했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꿈꿀 수도 없게 됐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4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어떤 날은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정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말해요. 그럴 때는 눈물이 나요. 아직 저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다른 날에는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날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보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물을 때면 정말 절망스러워요. 40년 넘게 함께한 추억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은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완전히 기억을 잃는 건 아니에요. 좋은 기억들은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최근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젊었을 때 이야기나 아이들 어렸을 때 이야기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며칠 전에는 갑자기 50년 전 신혼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수가 기억나? 우리 신혼집 부엌이 너무 좁아서 둘이 같이 있으면 부딪혔잖아 라고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의 남편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가끔씩 예전에 그 사람이 돌아와요. 그럴 때마다 아, 아직 우리 남편이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는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정숙 씨도 나이가 있는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거야 라고 하면서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저도 좀 더 편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싶어요. 남편도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낯선 환경에 가면 더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남편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왔는데 이제 와서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남편의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최대한 함께 있으려고 해요. 요즘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해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날, 함께 웃을 수 있는 날, 예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401K 사건 이후로 금융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모든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관리하고 은행이나 투자회사에는 남편의 상황을 미리 알려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상황을 알렸어요. 아들, 딸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보지만 적어도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빠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요. 특히 딸이 엄마 아빠 돌보느라 고생 많아요. 가끔씩 쉬러 우리 집에 놀러 와요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정말 위로가 돼요. 이웃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옆집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건너편 집 아주머니는 제가 병원 갈 때 남편을 잠깐 봐주시기도 해요. 처음에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게 미안했는데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이웃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해요. 앞으로 남편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하면 걱정이 끝이 없어요. 특히 밤에 혼자 생각하다 보면 정말 암담해져요. 만약 제가 먼저 쓰러지면 남편은 어떻게 되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봤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에 집중하려고 해요. 오늘 남편이 밥을 잘 먹었는지, 약은 제때 먹었는지, 기분은 좋은지. 이런 작은 것들에 신경 쓰면서 살고 있어요. 어제는 남편이 갑자기 정수가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고마운 말이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정말 그래요.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말 행복했거든요.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좋은 시간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서예요. 혹시 가족 중에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미리 금융관리에 대해 대비하시기 바라요. 특히 401K나 큰 돈이 들어있는 계좌는 가족과 상의 없이 인출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세요. 은행이나 투자회사에 가족의 상황을 알리고 큰 금액 인출 시에는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요청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가족 일을 남에게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말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센터나 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시기 바라요.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남편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저 역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어제 저녁에 남편과 함께 앞마당에 앉아서 석양을 봤어요. 남편이 갑자기 하늘이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평화로웠어요. 치매든 아니든 401K를 잃었든 잃지 않았든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예상했던 노후와는 많이 다르지만 이것도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함께 가보려고 해요. 그게 부부가 하는 일이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힘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74살이에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리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작년 겨울부터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이 온통 낯설어지더라고요. 병원비며 장례비며 다 치르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건 고작 30만 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도움을 청하려고 하니까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맨날 한숨만 쉬고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바쁘고. 그래서 그냥 혼자 버텨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엔 집에 있던 쌀로 버텼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말이에요. 미역국에 밥 한 그릇.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쌀이 떨어지고 나서야 정말 막막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푸드뱅크라는 팻말을 봤어요. 무료 급식소 같은 곳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배가 고픈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3일을 굶고 나서야 용기를 냈어요. 아침 일찍 가면 사람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저처럼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어린 엄마가 아이 손잡고 온 것도 있고. 처음에 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서류 작성할 때 손이 너무 떨렸어요. 나이 먹고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곳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라고 하시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첫 번째로 받은 음식이 라면 10개들이 박스 하나하고 쌀 2kg, 그리고 김치랑 반찬 몇 가지였어요. 집에 와서 그걸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움보다는 초라함이 더 컸거든요.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을 버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받아오는 음식으로요.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점심은 밥에 김치 조금, 저녁은 또 라면. 가끔 받아온 반찬이 있으면 조금씩 아껴 먹고.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하루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사람이 참 신기한 동물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적응을 하게 되니까요. 어느 날은 푸드뱅크에서 받아온 빵이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빵이었는데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단 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해할 수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몇 달 동안 안 왔었거든요.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 많이 야위셨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요. 엄마 뭘 드시고 계세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푸드뱅크에서 받아온 음식으로 산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입맛이 없어서 많이 못 먹는다고요. 딸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주고 갔어요. 그리고 용돈도 10만 원 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거든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혼자 버텨왔는데 결국 더 걱정을 끼치게 됐으니까요. 그 후로는 딸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요. 장도 봐주고 용돈도 주고요. 아들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생활비를 줘요. 그렇게 지금은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푸드뱅크는 가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 좋아서요. 나처럼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요.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집까지 날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느라 일을 못한다고 하고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새로 오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저처럼 처음에는 많이 위축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괜찮다고 여기 사람들이 다 좋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줄 수도 있다는 걸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경험이라는 건 줄 수 있잖아요. 위로라는 것도 줄 수 있고요. 요즘은 푸드뱅크에 가면 자원봉사도 조금씩 해요. 음식 나르는 일이나 설거지 같은 간단한 거요.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이 좋거든요. 74살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한 달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거든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고 사람들의 따뜻함도 느꼈고 무엇보다 내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직도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져요. 남편 생각도 나고요. 그럴 때면 푸드뱅크에서 만난 할머니들 생각을 해요. 내일 또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을 하면 힘이 나거든요. 어제는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딸아이가 전화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내가 이렇게 버텨낸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자가 클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겠어요. 지금도 가끔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아와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요.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한테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길고양이들 밥으로 주기도 하고요. 74살에 배운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오늘도 푸드뱅크에 갈 예정이에요.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따뜻하게 맞아주려고요. 내가 처음 갔을 때 그 직원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버텨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라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74살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